아이스하키 팬들에게 있어서는 연말연시 최대의 축제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어떤 경기와 함께 어떤 스타가 탄생하게 될지 오늘은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을 전망 예상해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올 시즌 정규리그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니코 아이스벅스가 대명 킬러 웨일즈를 제치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막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2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128회 12월 26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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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마지막 녹음이 되겠네요. 저희 댓글 쭉 보니까 연말연시 인사를 올려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던데 저희도 오늘 시작하면서 인사 한 말씀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예, 뭐 해만 바뀌는 것뿐이고 뭐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 연초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고 예, 항상 하던 대로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내년에도 열심히 올해 한 만큼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네요. 예상했던 대로. 이현석 기자님, 연말연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벌써 연말이 왔고 2017년이 다 끝나가는데 뭐 빠르게 해가 갈수록 뭐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멘트들이잖아요. 항상 네. 매체들 보면은 네. 예, 그렇다고요. 특별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2017년 많은 경기들이 지나갔고 또 앞으로 다가올 텐데 저희로서는 2017년은 100회가 한 번 있었고 네. 온더스포츠 5주년이 있었고 네, 뭐 그런 기념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스쳐 지나가네요. 내년에 6주년도 할 거고요. 네. 예, 150회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올 한 해 많이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재밌게 또 내년에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128회 특별할 게 없는 128회 평소처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댓글인데요. 페이스북 댓글 남은킴님이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 제일 빨리 달아주셨습니다. 인사를 해주셨어요. 모두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평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페북 활성화를 위해 컨셉 잡고 나름대로 오버도 해봤는데 실패한 것 같네요. 거의 유일하게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네, 분이 페이스북 남은킴님이시네. 쪽에는 약간 이제 샤이하신 분들이나 네. 페이스북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예. 컨셉 잡고 오버하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남은킴님의 활약이 대단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항상 감사히 보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까지 이렇게 유도되진 않았네요. 실제로. 언제인가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하키, 킹스 그리고 이 방송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훈훈한 인사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남은킴님도 참 감사했습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갑니다. 피노14님 선물 잘 받으셨군요. 근데 안양알라 시계는 욕실 유리창에 붙였다가 떨어지는 통에 사망한 관계로 인증샷이 없네요. 유유. 그게 잘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네요. 선물 받으시자마자 뭐 소용이 없게 돼버렸네요. 다음에 한번 다른 거 한번 드리죠. 어떠세요? 네, 협찬 들어오면은 네, 계속 또 협찬 없으면 안 드립니까? 댓글 예. 사비를 나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각 구단마다 또 굿즈 상품 나오니까 네. 예, 보고 뭐 삥을 뜯든 아니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 사든 해서 네.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은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사망했는데 그 와중에 또 127회에 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원에서 캐시로 바뀌었네요? 바뀌었더라고요. 네. 뭐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예, 그냥 어감상 바뀐 것 같습니다. 만 캐시를 127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Y더맨님이 또 지난 127회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플라이카미님 댓글인데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안양에 오셨어요. 안양 빙상장 가시면서 댓글을 주셨고 직관하고 나서 또 댓글을 추가로 주셨네요. 25일까지 서울에 머무르셨는데 24일에 일정이 마침 없어서 안양 한라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가셨습니다. 올림픽 시즌이라 국가대표 선수들 차출되고 정신없는 와중에 정규 시즌 2위도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다시 가다듬어서 플레이오프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 한라 열혈 팬이시죠? 대구에 계시는. 그리고 다음 댓글 저희를 현장에서 뵀어요. 인사도 나눴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경기는 졌지만 전종훈 골리 데뷔전 치른 거 본 거에 만족했습니다. 중간에 불안하다 싶을 때 황현호 골리가 생각도 났지만 교체 안 하고 한 경기를 맡긴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전종훈 골리가 이 데뷔전 잊지 않고 정진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골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3월 플레이오프 때 또 직관을 가겠습니다. 하셨고요. 1000캐시를 지난 127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엄청난 일인데 돈도 많이 들고 네.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저희가 뭐 챙겨드린 것도 없고 그냥 보내드려가지고 네 좀 제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네. 안양 한라 팬이신데 그래도 멀리 계시니까 경기를 많이 못 보시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마지막 경기를 보셨다는데 네. 일단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뭐 말씀 주신 대로 전종훈 골리 데뷔전을 봤다는 거 뭐 그날 일단 보신 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받고요.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이 또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바랍니다. 하셨는데 원래 23일 안양에 오신다고 그때 아내분에게 결제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감기 몸살로 안양 경기 보러 못 갔습니다. 24일 경기에 플라이카미님 오셨다니까 더욱더 아쉽네요 하셨고요. 대명이 6.15 플레이오프 못 간 게 많이 아쉬웠어요. 이 말씀도 덧붙여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NHL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연섭 기자님께서 냉정하게 동부의 필라델피아, 서부의 에드먼턴 플레이오프 가능할까요? 실버버그님은 팬심으로 필라델피아는 가능할 것처럼 보여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해야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두 팀 다 지금 이거보다 약간 떨어진 페이스로 가면은 사실상 이제 와일드카드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와일드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일드카드라는 이 제도 자체가 지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뢰요? 예, 이거를 해서 넘어가 봤자 좋은 상대가 안 나옵니다. 거의. 예. 그 거의 1위 최상위 팀 만나게 되죠. 그렇죠. 서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더 심하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와일드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센트럴 디비전 1위를 만날 가능성이 좀 높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센트럴이 1, 2, 3위가 다 세기 때문에 뭐 하나 걸러갈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고요. 퍼시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LA 아니면 뭐 베이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고 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잘 풀려가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템파베이 만나는 겁니다. 가면은 템파베이 만나거나 아니면 뭐 메트로 1위가 지금 뭐 제키치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기가 조금 해볼만 하겠네요. 데블스나 워싱턴인데 뭐 이 두 팀도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10경기를 보니까 둘 다 거의 한 7승 가까이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두 팀 다 좋죠. 예,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안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드먼턴은 뭐 뒤에 이야기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때 에드먼턴 처음 말씀드렸을 때처럼 7연승, 6연승 이런 거를 한번 2번 정도 더 해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거의 이런 페이스를 끝까지 끌고 가야 원래 처음에 조금 이제
많이 부진을 했으면은 다시금 올라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이 해야 간다. 이제 좀 좋은 자리에서 좀 네. 오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팬심으로 에드먼턴은 플레이오프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시즌 보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올라올 팀들은 올라오는 걸 많이 봐왔는데 에드먼턴이 딱 그런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해봤습니다. 지금 승점차 봤을 때는 글쎄요. 와일드카드 아니더라도 디비전 한 3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팬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에드먼턴은. 자, 댓글 감사하고요. 네이버 댓글로 넘어갑니다. NO20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알로에츠님은 이번 채널 1컵 캐나다 스쿼드를 보면 5군도 아니고 브라질 축구로 비유하자면 한국, 일본, 태국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들 선발팀이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이런 비유를 또 해주셨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 정도는 아니냐면 정말 뭐 축구판으로 비교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아니면 라리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판국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못해도 리그왕이나 아니면 세리아 정도, 올스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이현숙 기자님은. 예. 스크르벤이 이건 너무 낮아요. 한국, 일본, 태국까지는. 네. 너무 같습니다. 스크르벤이 누군지는 헵스팬으로 잘 알고요. 지난번에 그 언급을 해주셨죠. 예, 벤 스크리븐스 선수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AHL 경기를 보러 가셨나봐요. 골램프 울리는 판정관 옆자리를 앉으셨는데 상대 골리나 선수들 앞에 있을 때 유리 두들기는 재미 좋네요 하셨고요. 프라이스도 좋지만 링그렌도 정말 좋아하신다고. 3명의 1번 픽 메카론, 셰르박, 줄센 셋을 보며 복장 터지는 재미도 있네요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국에 곧 가는데 친가 외가가 있는 안양에 러시아 캠프가 차려진다면 좀 더 있다 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르코프가 너무 보고 싶으시대요. 즐거운 성탄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올림픽 그 즈음에 2월에 한국 오신다고 하셨는데 러시아가 안양에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욕심이 나시나 봅니다. 폴피핀과 실버버그님이 또 인사를 주셨네요. 선물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몬트리올님 덕분에 저도 캠파울러 사인카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알로이치님께 인사를 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DSKI님인데 여기가 사심없이 정확하게 보내. 내가 보기에도 선수들 폼이 떨어져서 그런지 활력이 없더라. 주눅이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채널 1컵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집어넣고 경기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데 방법이 없다. 스코어보다는 하프 게임이 안 되는 게 관건인 것 같다. 우리는 상대 비하인드에 집어넣고 스피드를 앞세워 포체크로 퍽을 빼서 득점하는 수밖에 없다. 파워플레이에서도 스틱워크와 스케이팅이 안 돼. 셋업조차도 못하더라. 득점도 난망. 그러면서 일단은 바람 내지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푹 쉬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고요. 다른 나라는 리그를 계속 하니까 많이 지친 상태에서 올림픽에 나오길 기대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분이 댓글을 같이 주셨는데 폴피핀과 실버버거님이 잘 보셨네요. 비하인드넷이 아이스하키 업계에서는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심없는 방송입니다 하셨고요. KGOD님 이따 나오는데 덩크지조님입니다.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중에 비하인드넷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으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아이스하키 팟캐스트는 저희밖에 없죠. 중에서도. 근데 아니에요. 아마 이 말씀은 혹시 외국 팟캐스트도 들으시는데 그 와중에 객관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 저는 혹시 거기에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거기에 비빌 짬이 되나요 저희가? 아니 짬이 아니라 성격이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지면 혹시 그런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글쎄요. 사심이 저희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사심이 있긴 하잖아요. 엄청 안으로 굽죠. 대명 좋게 얘기해주고 네. 뭐 우리나라 팀들 다 좋게 얘기해주고 네. 일본 팀들, 러시아 팀들 안 좋게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냉정한 거는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냉정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마음에 없는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네. 네. 네,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웬만하면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뭐 그 DSKI님 진단에 대해서 어떠세요?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진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쉬어서 컨디션 올리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저도
현숙 기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더욱더 많은 게임을 매일같이 해서 경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올림픽을 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 1월에도 뭐 무슨 뭐 친선 대회든 뭐든 네.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든지 나가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네. 사실 아시아 리그가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리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변경된 거잖아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네. 예, 절반 반토막 난 거 보고 혀를 찼죠.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뭐 1월까지는 아니면 1월에 정말 뭐 국내 뭐 저쪽에 스케줄을 그렇게 짰으면 아니면 국내 팀이라도 뭔가 어쨌든 예, 경기력을 일본도 유지하기 위한 재팬컵 하는데 그런 예, 우리나라도 그런 뭔가 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죠. 다른 나라가 리그 경기를 해서 많이 지친다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폼이 KHL도 더 올라와서 나오겠죠. 그렇죠. KHL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제가 뭐 시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거기도 브레이크가 올림픽 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전에도 선소집을 한 1월 중순이었던가에서 선소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볼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 1년에 예를 들면은 대면 킬러 웨일즈가 종합선수권 때 짧은 기간 내에 진짜 엄청난 스케줄 속에서 많은 경기들을 치러냈고 결국엔 뭐 결과적으로는 우승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졌잖아요. 네.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이 리그 일정이 1, 2월에 없는데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갑니다. KGOD님, 덩크지조님, 세케라 복귀 전인 세인트와의 경기를 봤는데 매우 재밌었네요. 오일러스가 세인트에게 약했는데 이 경기 승리하면서 반등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덩크지존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계속 KGOD 그 아이디로 계정으로 글을 쓰게 되셨다고. 덩크지존입니다. 예, 지금 계정에 있는 거 개인 정보 설정 들어가시면은 네. 닉네임 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요 아이디도 같이 덩크지존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예. 그런 또 예, 저희가 이제 편리한 뭐 방법이 있고요. 방송을 하면서 매일 같이 보니까 네.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또 헷갈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킹님이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4연승 느낌 좋습니다. 뉴젠 호킨스가 꾸준히 잘해주네요. 그러면서 NBA 얘기를 꺼내셨어요. NBA 자주 보시냐고. 또 덩크지조님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골수 팬이시군요. 예. 지금 30대신데 중학교 1학년 때 느바 NBA 보면서 샌안토니오를 좋아하셨고, 근데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를 접하고 신세계를 알았죠. 아이스하키가 진정 남자의 스포츠구나. 크크. 요즘은 거의 아이스하키만 봅니다. 하셨고요. 덩크지존 아이디의 그 사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농구 카페 닉네임이셨군요. 바이킹님이 또 크리스마스 하루 종일 농구로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니까 NHL이랑 NBA랑 같이 즐기시는 분이 꽤 많네요.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네. 같은 시즌에 하는 스포츠기도 하고요. 뭐 좋아하는 팀이 없을 때는 사실 뭐 또 하키 안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농구 넘어가면은 거기에 너무 좋아하는 팀이 있고 뭐 이럴 때는 거기 또 보고 뭐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댓글 감사하고요. 선야님의 댓글 있습니다. 이번 방송 참 마음에 드네 라고 짧은 댓글을 주셨어요. 왜 마음에 드셨을지. 그전 방송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드셨을까? 그냥 뭐 채널 원컵 그거 채널 원컵 리뷰 때문에 예, 그러시나? 또 생각이 일치하셨나 보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또 독서를 알려야겠네요. 네. 저희 그렇게 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동안 저희 그 녹음해놓고 편집해놓은 것만 모아놓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술자리에 녹음기 하나 갖다 놔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네. 어쨌든 마음에 드셨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다행입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쇼온초이님 댓글이 있습니다. 송년회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예, 저희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냥 예, 보통 평범한 날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뭐 하키 때문에 뭐 이것저것 일이 바쁘시고 저는 집에서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일 술자리를 못 나갑니다. 베가스가 볼츠와 캡스를 연달아 때려잡아내다니 이제 베가스는 특히 홈에서는 누구와 만나서 경기해도 질 것 같지가 않네요. 베가스 로고 새겨진 와인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구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크크. 요즘 베가스가 페이스가 꺾이지를 않아요. 하이원 얘기도 주셨는데 1차전 한라 잡았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기원해 주셨고요. 한국 팀들 모두 한 시즌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플레이오프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인사 주셨네요. 덩크지조님이 베가스 이렇게 선전할 줄 몰랐습니다. 선수 개인이 아닌 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바이킹님은 또 볼츠의 12월 유일한 패가 베가스전이네요 하셨네요. 베가스가 또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디비전 선두. 뭐 진짜 창단 첫해 일 내는 분위기인데요. 예, 벌써 뭐 사실 창단 첫 해에 나온 팀들 중에 가장 좋은 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GM인 맥피 감독이 잘 보고 지금 이제 현 하키 트렌드에 맞는 선수들을 굉장히 잘 뽑아왔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라인, 2.5라인, 3.5라인 말씀드린 게 그대로 이제 반올림, 오히려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인이 딱딱딱 다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뎁스도 그렇게 약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될 팀은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한 팀은 1년 차부터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댓글 봅니다. 쇼온초이님 역시 또 댓글을 주셨는데 문국환 선수 어제 끝에서 끝까지 몰고 가서 골 넣더니 오늘 2골을 몰아치네요. 국대로 보내주세요. 크크크. 한라 하이원전 2연전을 다 보신 것 같아요. 문국환 선수가 이번 마지막 2연전에서 골도 많이 넣고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몰고 가는 장면이 저도 인상 깊게 봤네요. 국대로 보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폼이면. 거의 뭐 12월에 안양할라 에이스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안양할라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셨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네요. 네. 문국환 선수가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좀 불리한 피지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를 전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게끔 어마어마한 지금 활약을 보여줬어요. 일본에는 작으면서 빠르고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또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국환 선수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번에 보여줬던 활약이 되게 반갑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더 유지를 잘 하고 발전시키고 하면은 글쎄요, 국가대표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꼭 그렇게 만들어내서 좋은 사례로 본보기로 후배 선수들이 또 보고 롤모델 삼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안양 빙상장 가면 문국환 선수 응원하시는 팬분들을 상당수 볼 수가 있는데 이번 2연전 많이 또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덩크지조님 댓글 또 있어요. 오일러스와 헵스 경기를 봤는데 진짜 희망을 봤습니다. 전방 포책부터 수비시 맨마킹, 공격 셋업 너무 잘 되는 완벽한 경기였다고 감상평을 주셨네요. 맥데이빗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셨고요. 이제 맥데이빗 원맨 팀이 아니고 1, 2, 3라인 모두 위협적인 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3라인 카이라 선수 너무 돋보이네요 하셨고요. 바이킹님이 역시 또 오일러스 얘기를 주셨어요. 2라인 스트롬 받쳐주고 특히 탈벗 복귀 후 7연승 팀을 풀업 경쟁팀으로 만들어주네요. 맥데이빗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 하셨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맥데이빗 나오냐 안 나오냐 관심도가 크게 달라지신데요. 덩크지조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상승세가 요즘 대단하죠. 4연승 역시 달리고 있고 이제 올라오는 건가 싶은데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는데 오일러스 뭐 한 말씀 주시겠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스가 점점 이제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캠 탈벗 선수도 상당히 이제 본인의 가치를 잘 발휘해주고 있고 지금 11월 28일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캠 텔벗 선수가 나온 경기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오일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밀란 루치치 선수가 또 올해 작년에 사실 올해만큼 좀 보여줬었어야 됐는데 올해 또 밀란 루치치 선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뉴전트 홉킨스 선수가 예전에는 약간은 이제
좀 보조 득점원으로 약간은 못 믿어온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수비진이야 사실 그렇게 예전부터 이제 작년부터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세케라 선수가 약간 좀 일찍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또 네. 이제 그 부분도 안정감이 생겼고 강팀을 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라든지 이런 강팀을 좀 잡은 부분까지도 지금 에드먼턴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팀이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시즌 앞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망가지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맥데이비드 말고도 뭐 드라이사이트 선수도 있고 사실 두 선수의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일러스 1라인의 파워가 그만큼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긴 하죠. 지금 이제 이 두 선수를 나누긴 했는데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샷블락을 하다가 걸어 나갔는데 아마 다음 경기는 출장을 할 거다라는 지금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오일러스 팬으로서 또 요즘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마이킹님인데요. 목요일 펜스와 블루재킷츠 경기 보고 와 라이벌은 라이벌이구나 했는데 27일에 두 번째 경기도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착한 말킨 선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사실 착한 말킨 선빵. 선수나 크루즈비 선수가 안티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이 선수들이 좀 자기네들이 경기가 안 풀린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 같다고 해야 될까요? 좀 미숙한 이런 행동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뭐 굉장히 좀 더러운 스피어링 같은 걸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서커펀치를 날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월드 주니어 대회가 시작인데 벌써 17살 라스무스 달린 얘기로 달아오릅니다. 전통의 수비 강국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빅터 에드만 이후 최고 기대주로 12월인데도 내년 드래프트가 기대된다네요. 작년 결승 같은 멋진 경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성탄절 그다음에 연말연시 인사를 주셨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월드 주니어 얘기를 주셨는데 바이킹님이 캐나다에 계시잖아요. 그쪽 현지 분위기가 대략 이런 것 같군요. 라스무스 달린 뭐 달아오르고 지금 그쪽 분위기를 약간이나마 전해주셨네요. 오늘 저희 128회가 NHL보다 지금 뭐 구성을 보니까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리뷰를 준비를 했고 팀별 리뷰까지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좀 NHL을 좀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네. 하덴나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끼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생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NHL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대회 프리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또 나왔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128회 선물 드릴 분 발표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남은킴님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해주셨던 남은킴님 어떤 네. 선물 드리나요? 항상 해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대면 구출 또 드리는 대신 것 같아요. 해줍니까? 예, 이제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네. 네. 상품 보내드리고요. 네. 한 분 더 뽑았는데 플라이카미님. 네. 못내 저희가 빈손으로 보내드린 게 너무 아쉬워서. 대구 내려가셨겠죠. 이제 이미. 네. 그래서 좀 그때 뭐 좀 얘기도 많이 더 나누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도 다들 뭐 일하느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내드린 게 못내 아쉬워서 안양알라 관련된 상품이 지금 키링 하나 남아 있거든요. 네. 열쇠고리.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알라 팬이시니까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킴님, 플라이카미님께 선물 드리면서 오늘 128회 댓글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은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대회 개막일인데요. 현지 시각 기준인데 오늘 대한민국도 저희 녹음일이 지금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막전이 한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녹음 시간 기준으로. 오늘 저희 한국 시간으로 밤에 시작되겠네요. 이번 대회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팀들이 나오고 또 주목되는 선수는 누가 있고 어떻게 예상 전망이 되는지 이현섭 기자와 함께 A조, B조에 걸쳐서 꽤 긴 시간이 할애될 것 같네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회는 12월 26일부터 해가 바뀌어서 1월 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요. 올해 대회는 미국 버펄로에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뭐 언더20 월드 챔피언십 탑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하키 팬들한테는 뭐 연말, 연초의 뭐 최대 축제나 다름이 없는 뭐 그런 대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대회입니다. 예. 뭐 대회 개요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룹 A, B 조로 나뉘어서 5팀들씩 이제 소속이 돼요, 각 조에. 그래서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한 차례 맞붙으면서 상위 4팀이 플레이오프 8강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제 5위인 두 팀이 강등 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강등은 3판 2선승 제도로 치러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조와 B조 5팀씩 조별리그를 풀리그로 펼쳐서 조 4위까지는 8강 토너먼트로 가고요. 각 조 5위끼리 이제 강등을 놓고 3전 2선승제로 진행을 합니다. A조, B조 소개를 먼저 드리죠. A조에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슬로바키아, 핀란드가 들어가 있고요. B조에는 러시아, 스웨덴, 체코, 스위스, 벨라루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편성 딱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A조에 들어간 좀 약소 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덴마크나 슬로바키아 같은 팀들은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의 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핀란드도 사실 작년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B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러시아가 약간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웨덴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나머지 4팀 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한 3팀 정도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첫인상이셨군요. 네, 또 그리고 이게 B조 같은 경우에 상위 시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위 시드를 받게 되면 미국, 캐나다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그걸 많이 피하기 아시겠지만 위해서라도 조별리그 순위에 의해서 1위와 4위가 8강에서 만나고 2위와 3위가 만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조별 라운드를 마칠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그럼 지금부터 A조와 B조 조별로 각 팀별로 일단 프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상 순위별로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자, A조 강팀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A조 예상 순위 1위팀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1위와 2위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이번에 조별 1위는 캐나다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A조 예상 1위 캐나다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캐나다 이제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참 대회에서는 아쉬운 기억이 있죠. 결승전에서 이제 미국에 분패를 하면서 이제 그 서력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이번엔 버펄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게 있고. 예, 전력상으로는 사실 미국과 같이 가장 우승권에 근접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팀 아니면 미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모든 선수가 NHL에 지명이 되었을 정도로 뭐 전력 구성에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 수비진부터 찬찬하게 살펴보시면 토마스 샤보 같은 선수가 이번 대회에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몬트리올에서 뒤늦게나마 차출된 뭐 매트나 그 다음에 칼 클라그 이 선수가 작년에도 상당히 잘했는데 샤보 선수가 더 잘해서 이제 뛰지 못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샤보 선수의 빈자리를 딱 메꾸면서 그 자리에 들어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NCAA에서 활약하는 뭐 내슈빌 이제 수비수죠. 단테 페브로 같은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요 선수들이 이제 중심을 잡고 수비진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겁니다.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OHL에 지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조던 카이루 선수라든지 이 선수가 30경기에서 58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득점력이 좋죠. 그리고 타일러 레지시 같은 선수 30경기에서 44포인트.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죠. 예. 로버트 토마스 선수도 27경기에 46포인트나 가지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선수들과 같이 특급 공격 옵션부터 뭐 보조 득점원까지 정말 다양한 전략이 갖춰져 있습니다. 로스터를 보시면은 사실 포워드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경기당 1포인트를 못한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전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 시즌 홈에서 우승을 아쉽게 놓쳤던 캐나다인데 이번에 또 심기일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번 대회 캐나다 팀에서 이현숙 기자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누군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이제 상위 3팀 조별 이제 제가 예상한 상위 3팀 같은 경우에는 주목의 선수를 한 명씩 뽑아드리고 그 뒤에 이 선수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주목의 선수가 정말 뭐 미디어의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는 선수겠고, 미디어의 스팟라이트를 한 선수가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렇군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은 선수는 캐나다에선 카터 하트 선수를 뽑았어요. 카터 하트?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골리인데 필라델피아 2016년 2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지난해도 사실 상당히 이 선수가 캐나다의 골문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국가대표팀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4경기만 출장을 하게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경쟁에서 그러니까 대회 중에 밀리게 된 거죠. 예. 근데 올해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속팀 에버리 실버팁스에서 평균 실점 1.32, 96.1%라는 상당히 경이로운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가 탄탄하게 캐나다의 골문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조별 예선 1위도 뭐 무리가 아니죠. 2016년 2라운드 48번으로 필라델피아 지명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골리 카터 하트. 여러분 캐나다 대표팀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먼저 봤고요. A조 예상 순위 2위입니다. 2위를 미국을 제가 뽑았습니다. 뭐 거의 아까 캐나다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뭐 전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캐나다랑도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최종 우승 후보는 가능성은 미국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대회에서. 그렇다면 조별리그는 캐나다가 조금 우세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회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를 미국이라고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NCAA 그러니까 대학 무대에서 출신 이제 선수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 5명 정도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주니어에서 뽑힌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뭐 캐나다 주니어에서 뽑힌 선수들을 말씀드리면 뭐 로건 브라운 같은 선수가 있고, 키퍼 벨로 이 선수도 작년에 상당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 뭐 에드먼턴 오일러스에서 뛰고 뭐 이번에 올해 잠깐 뛰었었던 케일러 야마모토 같은 선수도 있고, 케이시 미틀스태트 같은 선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구성하는 공격진이 또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NCAA 자체가 반쯤은 성인 무대이기 때문에 뭐 기록 자체가 조금 낮더라도 이 선수가 못한다라고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비진에는 찰리 맥커보이 선수가 뭐 못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선수진을 딱 보시면 미네소타 둘루스 대학교, 이 학교도 상당히 이제 NCAA의 명문 학교입니다. 하키가 강한 학교인데, 스카페르노비치나 뭐 마이클 앤더슨,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의 조이 앤더슨이나 퀸 휴즈 같이 같은 학교에 활약하는 수비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차출을 했다라는 부분은 수비진이 다른 팀들보다 확실하게 탄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력 부분을 조금 높게 봤고요. 다만 다른 경쟁 팀들에 비해서 확실한 권리가 없다, 이런 부분은 살짝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댈러스의 1라운드에서 뽑혔던 제이크 오티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올해 대학 무대에서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티저 선수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약간 무너졌을 때 다른 선수가 이 빈틈을 좀 채워줄 이런 필요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미국은 약간의 불안 요소를 꼽자면 골리 포지션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로건 브라운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 선수는 오타와 세너터스에서 2016년 1라운드에 지명이 되었던 선수인데, 올해 OHL 윈저 스피파이어에서 뛰고 있어요. 15경기에서 24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선수는 큰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퍽 간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마모토나 미틀스태트와
이 선수들과 함께 미국의 1라인을 책임질 1라인 센터 자리를 책임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명의 호흡이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정말 뭐 1라인 센터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로건 브라운. 이 선수는 특히 오타와 1라운드 지명 선수이다 보니까 이현숙 기자님이 좀 더 주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미국의 공격진을 보면 이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선수도 맞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A조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 순위 3위로 갑니다. A조 3위는 누가 될까요? 핀란드로 꼽아봤습니다. 예, 작년에 실패는 없다라고 이제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강등권까지 밀렸었죠. 그렇죠. 예, 여차하면 지금 뭐 디비전 1A에서 볼 수 있을 뻔했지만 네. 예, 강등 라운드에 살아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고 하면 KHL 요케리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엘리 톨바넨 선수, 이 선수의 언급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선수는 뭐 지금 KHL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스나이퍼로 활약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 이외에도 헤포니에미 선수라든지 요키하르유 같은 캐나다 주니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제 공격수들을 포함해서 이제 유럽 리그 이제 주니어 레벨에서 제가 유럽 팀을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선수들이 성인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네. 핀란드도 예외가 아니고요. 핀란드 1부 리그에서 하는 활약을 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베셀라이넨 같은 선수라든지 뭐 오토 코이블라, 에투투올라 같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차출이 됐어요. 거기에 포함해서 수비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데 이번에 드래프트 3순위로 지명된 댈러스의 미로 헤이스카넨 선수가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밴쿠버에 지명된 올리 유올레비 같은 선수도 이번에 로스터에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에멜리 레사넨, 유소 벨리메키와 같은 또 뛰어난 수비수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격 수비 뭐 다 굉장히 탄탄한 전력으로 임하는 이번 대회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꼴리지는 레티넨 선수가 출장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요. 지금 성적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선수들의 활약과 날카로운 공격진 이 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공격진이 상당히 날카로운 건데 이 날카로운 공격진이 의외의 성과를 보이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핀란드가 이번 대회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실패는 없다라고 연숙 기자님이 단언을 해주시면서 핀란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톨바넨, 유올레비 뭐 이런 선수들 뭐 헤이스카이넨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꽤 많이 포진이 그렇죠. 돼 있네요. 자, 핀란드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를 꼽아주셔야 되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엘리 톨바넨을 뽑겠지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 조금은 틀어봤습니다. 뭐 톨바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선수였고 알렉시 헤포니에미 선수를 뽑아봤어요. 알렉시 헤포니에미. 예, 이 선수는 어떤 선수죠? 예, 플로리다의 이제 올해 2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인데 스피드가 장점인 특급 스코어러라고 타입의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18살입니다. 뭐 사실상 네. 지금 1월생이기 때문에 19살과 비슷한 이제 그런 느낌의 18살인데 WHL 스위프트 팀에서 29경기에 71포인트라는 정말 29경기에 71포인트요? 예, 뭐 경이로운 포인트를 오, 보여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카로운 공격진이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본인의 장점인 득점 능력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그림이고 KHL에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득점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엘리 톨바넨 선수. 이런 선수와 같이 이런 선수들이 파워플레이 나와서 승부처에서 골을 득점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충분히 메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핀란드의 18살 알렉시 헤포니에미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조 이제 슬슬 강등권으로 갑니다. A조 예상 순위 4위입니다. 예, 4위와 5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강등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조 4위로 꼽아봤고요. 공격진의 깊이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이제 5위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격진 자체를 보면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캐나다 주니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루치카, 스투데니치, 뭐 로만, 리스카와 같은 선수들이 사실 이 선수들이 1, 2라인을 잘 이루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덴마크와 5위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덴마크보다는 사실 이제 1라인 1, 2라인의 공격진 이런 깊이 부분은 사실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려내게 된다면은 예, 충분히 예, 4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슬로바키아로서는 공격진, 특히 뭐 1, 2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A조 예상 순위 마지막 5위는 덴마크인데요. 덴마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덴마크를 보시면 항상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NHL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활약을 하는 공격수들이 항상 뭐 니콜라이 엘레르스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뭐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팀을 이끌어주고 이러면서 좀 이변을 만들어내고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좀 이런 활약을 해야만 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수가 요나스 랜드베르그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18살의 나이로 SHL 백셰르 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선수가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좋은 리그에서 레귤러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사실 에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팀이 강등 라운드를 치르지 않기라도 위해서라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를 이제 잘 막아내다가 이제 굉장한 그림으로 하나를 만들어내서 예. 지키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예, 좀 5위, 이제 4위 강등 라운드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의 키 플레이어 요나스 랜드베르그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A조 먼저 전력들을 간략히 살펴봤고 예상 순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1, 2위를 다툴 것 같고 지금 말씀으로는 슬로바키아와 덴마크의 맞대결이 아주 중요해 보이네요. 네. 자, A조 먼저 봤고요. 잠시 후에 B조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프리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A조에 이어서 이번엔 B조의 전력을 보겠습니다. B조에도 만만치 않은 팀들이 잔뜩 있는데 B조 예상 순위 1위부터 만나봅니다. 스웨덴입니다. 아, 스웨덴. 예, 이번에 제가 스웨덴을 1위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아닌 스웨덴이 1위예요. 예, 이걸 1위를 꼽은 이유가 있는데 내년 드래프트 1위가 거의 확실시되는 라스무스 달린을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 대표로 하는 수비진이 또 뛰어나요. 이번에 보면 HV71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에리크 브랜스트램 같은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달린, 브랜스트램 같이 SHL에서 상당히 족적을 남기고 있는 선수들로 활약을 할 것이라고 보고 토론토에 이제 지명된 지금 AHL 토론토에서 활약한 티모시 릴리에그렌 같은 선수들도 예,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바치는 수비진이 사실 어떻게 보면 B조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공격진을 살펴보시면 엘리아스 페테르손이라든지 리아스 안데르손을 비롯해 SHL에서 이 선수들이 차출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늦게나마 합류를 한 버펄로의 알렉산데르 닐란데르 이 선수 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선수 역시 이제 사실 AHL에서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뭐 스웨덴에서 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AHL은 사실 뭐 그만큼 득점이라고는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한 살 나이도 더 먹었고 그리고 언더 20에서는 충분히 이 선수는 또 굉장히 위험한 공격 능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원 선수가 합류를 한 부분 역시 스웨덴의 득점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간 뛰어난 골리가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B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스웨덴을 꼽아주셨네요. 스웨덴에서 주목할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라스무스 달린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대회에 언제든지라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 MVP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로 뽑아봤어요. 라스무스 달린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선수예요? 예, 엘리아스 페테레센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엘리아스 페테레손. 이 선수가 밴쿠버 커넥스에서 올해 1라운드 5번에 지명이 된 선수인데 상당히 높은 순위네요. SHL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선수가 19살인데 SHL 백쉐르에서 뛰고 있습니다. 26경기에서 35포인트라는 성인 무대에서 1포인트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19살짜리 선수가 SHL 포인트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선수는 근데 못하는 게 없어요. 뛰어난 득점전과 못지않게 수비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188의 큰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팅이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약점이 없는 선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끄는 스웨덴의 1라인의 활약을 지금 사실 모든 팀들을 다 통틀어 봐도 막을 만한 팀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라인이 또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팀의 메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스무스 달리는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고요. 엘리아스 페테르손 요 선수를 또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조 예상 순위 2위 보겠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2위로 꼽아주셨네요. 예, 러시아의 강점은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 프로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이 역시나 많아요. 뭐 사실 이제 캐나다 주니어에는 아주 많은 선수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물론 이제 캐나다 주니어에서 뽑힌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터를 보시면 VHL이나 KHL에서도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 깊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강점이 있어요, 이 팀이. 예. 러시아 하면 사실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년 나왔었던 뭐 특급 슈퍼스타 공격수 자체는 사실상 올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스베니치코프, 뭐 알티바르 마크얀, 카유모프 뭐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캐나다 주니어에서 또 뭐 솔로코프라든지 아브라모프 같은 선수들의 활약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격의 깊이 자체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AHL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클린 코스틴 선수까지 활약할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비진을 보시면 KHL의 다이나모 모스크바에서 뭐 이제 레귤러로 활약을 하고 있는 예고르 자이트세프 같은 선수를 핵심으로 아르톰 미뇰린, 디미트리 사무르노프와 같은 캐나다 주니어 레벨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이 선수를 이제 뒷받침하면서 수비진을 지탱을 할 겁니다. 예. 골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좀 주전 싸움이 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VHL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수카초프 선수가 이제 주전을 맡아서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 대표팀은 북미 팀들과는 확실히 좀 색깔이 다른데 KHL, VHL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쌓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주목할 선수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안드레이 스벤치니코프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안드레이 스베치니코프. 예, 이 선수가 이제 올해 드래프트를 이제 들어오는 나이가 됐고요. 라스무스 달린의 이은 두 번째 지명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드래프트에서는 스웨덴, 러시아 선수가 1, 2순위를 가져갈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뭐 사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지난해는 USHL에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인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올해는 OHL로 넘어가서 베리콜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16경기에 21개의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뭐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여러 가지 다른 툴들도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2순위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사실 러시아의 메달 여부가 이제 가능성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의 라스무스 달린이 있다면 러시아의 안드레이 스베치니코프가 있습니다. 이 선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B조 살피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3위로 갑니다. 체코입니다. 체코. 필리프 자디나 같은 선수를 필두로 해서 필리프 히틸, 그다음 마틴 네카스, 그다음에 알베르트 미치나트, 오스타프 샤핀, 마레크 자차르 같은 선수들이 구성을 하는 탑6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뭐 스웨덴이나 러시아와 탑6 부분에선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수들도 대부분 이제 엑스트라리가에서 이제 또 레귤러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역시나 B조도 이제 3위 체코는 좀 다크호스라고도 뽑힐만 할
팀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예. 수비진의 같은 경우에 WHL에서 뛰고 있는 뭐 하예크, 발라, 크랄, 부디크 이 선수들이 모두 WH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쿠로법스키, 그다음에 갈바스와 같은 체코 리그에서도 수준급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수비진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가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골리 부분이 약간은 좀 못 믿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탑3가 모두 좀 골리 부분이 뒤에 가면은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약점으로 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B조 예상순위 3위 체코인데요. 체코에서 주목할 선수를 말씀해 주실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필리프 자디나 선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드래프트 예정자고요. 이 선수가 지금 랭킹이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쩌면 탑3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QMJHL의 헬리팩스에서 뛰고 있는데 32경기에서 46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예. 이번 대회 체코의 공격 선봉에 있을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자디나 선수를 당연히 꼽고요. 유럽 선수들답게 퍽을 다루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2경기에서 골을 24골을 넣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득점력이 뛰어나다, 슛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대회는 러시아가 사실 약간은 약합니다. 작년이나 뭐 다른 전력과 비교하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디나 선수가 러시아전에서 활약을 해서 러시아를 한번 잡게 된다? 라고 하면은 사실 팀의 상위 시드 진출도 꿈은 아니라 2위 이내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드래프트 이제 순위가 올라서 이 선수가 전체 2위가 될 가능성까지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자디나 선수에게는 좀 중요한 토너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그리고 체코의 필리프 자디나 선수 주목을 해봅니다. B조 두 팀 남았습니다. 강등권 예상이 되고 있는 두 팀. 먼저 4위부터 보죠. 스위스를 꼽았습니다. 스위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전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팀에 비교해서는 좀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위에 설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4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수비진의 존재감이 딱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스위스의 수비진 같은 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팀들과도 충분히 이제 어깨를 견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들이 많고 NLA에서 레귤러로 활약하는 뭐 도미니크 에글리라든지 뭐 토비아스 가이서 같은 선수들이 비롯을 해가 여기 이 선수들의 캐나다 주니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시몬 르쿨트라든지 니코 그로스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공고한 탑4를 지탱을 해서 팀을 수비를 잘 이끌어내게 된다면은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이제 4위 오히려 혹은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4위 그 이상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스위스에게 일단 중요한 건 수비진들의 활약 중요해 보이네요. B조 마지막 한 팀 보겠습니다. 예상 순위 5위. 한 팀 남았는데요. 벨라루스 남았네요. 어렵게 올라왔는데 사실 올해 제가 생각했을 때 강등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은 벨라루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와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팀 같은 경우는 공격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공격 1라인, 딱 1라인 하나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캐나다 주니어에서 뛰고 있는 3인방 수시코, 마르티노프, 미알추크 이 선수들이 이제 탑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선수를 뽑아보면 KHL, 디나모 민스크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뭐 샤랑고비치 같은 선수들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또 벨라루스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차출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리그의 수준이라든지 제 선수들의 이제 네임밸류 같은 것을 많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살아남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경기는 역시나 스위스와의 경기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3점을 따는 활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5위 이상을 기대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강등 라운드에서도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자흐와 자리를 바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벨라루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8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A조와 B조까지 한 팀씩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워낙 그동안 예상을 그죠.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상은 예상이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이 20세 이하 선수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또 어떤 경기를 펼치든지 주목을 해보겠고요. 저희도 대회 끝나고 나서 한번 이번 대회 최종 리뷰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주니어 챔피언십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톨바넨 선수라든지 달린, 그 다음에 페테르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도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가 모두 끝났는데요.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의 마지막 일정 마치면서 이제 모든 정규리그 최종 순위까지 가려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국내 팬분들은 데미언 킬러 웨일즈까지 플레이오프에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모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아쉽게도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플레이오프 진출 탈락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한 시리즈씩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2월 23일, 12월 24일 날짜는 모두 같았습니다. 먼저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있었던 2연전 오지 이글스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23일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는데 오지 이글스가 2피리어드까지 2대1로 앞서 나갔었는데 3피리어드에서 사이토 타케시 선수의 연속골이 나온 아이스벅스가 역전을 했고요. 테라오 유리 선수의 쐐기골까지 더하면서 최종 스코어 4대2로 아이스벅스의 역전승, 이 승리로 아이스벅스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최소 5위를 확보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결과로 크레인즈도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고 또 대명도 최종 순위 6위가 확정되면서 같이 플레이오프 탈락이 결정됐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사이토 타케시 선수가 3피리어드에 중요한 2골을 넣으면서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줬어요. 36살. 패트리 누멜린 선수 45살인데 외국인 선수 이제 들어온 선수고 어쨌든 뭐 팀 내 최고점 선수로서 또 중요할 때 역할을 해줬네요. 테라오 유리 선수도 파워플레이에서만 2골을 넣으면서 3포인트를 냈는데 올 시즌 득점 2위, 포인트 4위 이렇게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19세이브 2실점 승리,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20세이브 4실점 패배가 됐고요. 지난주에 이 시리즈 예상 드리면서 제가 도마코마이에서 아이스벅스 승리한 지가 오래됐다 말씀드렸는데 2011년 9월 18일 이후에 6년 3개월 만에 도마코마이에서 정규리그 승리를 일궈냈던 아이스벅스였고요. 정규리그 도마코마이 오지 이글스전 8연패를 끊었습니다. 반면에 오지 이글스가 도마코마이에서 일본 팀 상대로도 8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연승이 끊겼고 결국 이 패배로 오지 이글스는 정규리그 3위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저랑 이현수 피자님하고 오지 이글스가 3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또 한 번 빗나가는 그 결과였습니다. 24일 양팀의 4차전 이날도 오지 이글스가 선제골로 앞서 나갔는데 선제골 바로 뒤에 5분 뒤에 테라오 유리 선수 또 동점골 나오면서 3연속 골을 몰아친 아이스벅스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3대2로 또 아이스벅스가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후쿠지 유타카 선수 이날도 38세이브 2실점, 나리사와 유타 28세이브 3실점 했네요. 아이스벅스가 2연전을 다 정규승으로 챙겼어요. 이러면서 결국 올 시즌 정규리그 최종 순위 4위! 와, 3위부터 7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4위로 끝냈습니다. 2011-2012 시즌에 3위를 했던 게 아이스벅스 정규리그 최고 성적인데요. 6년 만에 그 이후에 최고 성적을 냈고요. 오지 이글스를 5위로 밀어내고 4위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전 2선승인데 홈 3연전을 니코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오지 이글스가 이번 2연전 승점 한 점도 못 챙겼고요. 결국 정규리그 5위로 끝났습니다. 오지 이글스 일본을 정말 대표하는 팀인데 2003-2004 시즌 아시아리그 원년
그 이후로 오지글스로서는 역대 최악의 정규리그 순위가 됐습니다. 5위. 왜 오지글스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저희 경기를 안 봐갖고 잘 뭐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는데 그냥 기록지 봤을 때는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쿠지슈에이랑 타카하지 세이지가 같이 안 나왔더라고요. 이번 2연전에. 이게 혹시 좀 오바라와의 그 라인이 가동이 안 되면서 좀 약화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은 잠시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추론이 저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내내 1, 2라인 좀의 화력에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오바라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좀 붕괴됐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쿠지 선수가 그때 전일본 선수권 대회 당시에 보드의 머리 쪽을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거의 여파가 부상. 조금 예. 남아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도 바로 이제 재팬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제 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오지 같은 경우에도 3위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은 걸 보면은 이 선수 두 선수가 어쨌든 좀 진짜 잠부상 뭔가 예, 상태가 안 좋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거밖에 좀 추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니코 아이스박스가 니코에서 대명에게 2연패하더니 도마코마에 가서 2연승으로 반전을 만들어냈고요. 올 시즌의 양팀 정규리그는 2승 1슈다우패 1패 승점 7점 아이스박스의 근소한 우세로 끝났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니코에서 오지글스에게 2패 당했고 또 도마코마에 가서 2승으로 서력을 한 꼴이 됐습니다. 어쨌든 아이스박스가 4위, 오지글스가 5위가 됐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또 만납니다. 장소는 니코에서 3전 2선승제 3게임 다 니코에서 벌어지게 되고요. 지난 시즌에도 6강 플레이오프 도마코마이에서 만났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아이스박스가 2연승으로 시리즈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오지글스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이 2연전 결과에 대해서 박김찬 PD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예, 벅스가 좀 더 동기부여가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복 없는 모습이긴 한데 그 기복 없이 쭉 가는 레벨이 예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만 못해서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 시즌 통틀어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5위 딱 찍었네요. 네. 사실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오지글스가 사할린 안양알라와 더불어서 우승 후보로까지 예상이 됐던 팀 아니었습니까? 예, 저도 근데 못해도 3위는 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5위가 웬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진짜. 뭐 뒤에 가서도 총정리할 네. 때 얘기 드리겠지만 예 저희가 예상대로 했다라면은 푸블하고 오지하고 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아이스박스도 마찬가지지만 요 세 팀의 자리가 조금 바뀐 게 있죠 예상에 비해서는. 예. 좀 예상 외에 지금 순위표가 나온 격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시리즈 봤고요. 두 번째 시리즈 보겠습니다. 같은 날 일본 쿠시로에서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도 있었습니다. 23일 첫 번째 경기에서 1피리어드에 먼저 2골 넣고 앞서 나갔던 프리블레이즈였고요. 이 피리어드 중반에 크레인즈 추격골 나왔는데요. 바로 2분 뒤에 뿌리치는 프리블레이즈의 추가골, 다시 2골 차. 크레인즈가 또 추격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최종 스코어 3대2로 한 골차 프리블레이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토 유토 선수가 나와서 18세이브 2실점 승리를 했고 크레인즈는 이노우에 미치아키가 1피리어드에 4세이브 2실점 20분만 소화하고 교체됐어요. 오시마 료스케 선수가 2피리어드부터 남은 시간 소화하면서 14세이브 1실점을 기록했네요. 프리블레이즈가 이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승리로 승점 3점 추가했고요. 또 오지글스는 졌죠. 그러면서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가 정기리그 3위를 차지했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잡아냈네요. 야, 이렇게 되니까 프리블레이즈와 안양한라가 또 올 시즌에도 4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4년 연속으로 한라와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이 성사됐고요. 안양에서 3년 연속으로 이제 4강 플레이오프 1, 2, 3차전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질긴 인연이 됐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니까 프리블레이즈가 정규리그 우승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플레이오프 우승이 3번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이 정규리그 3위를 해놓고서 우승을 했었더라고요. 올 시즌에 또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프리블레이즈 김동환 선수가 이 경기 출장으로 개인 통산 400경기 출장 달성했고요. 크레인즈 이날 또 지기도 했고 아이스박스가 이기기도 했고 올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크레인즈가 5연패에 빠졌던 경기였습니다. 24일 양팀의 두 번째 경기에서 2피리어드 프리블레이즈가 또 2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네요. 크레인즈가 이후에 내리 3골 역전을 하면서 2피리어드를 마쳤고요. 3피리어드에 프리블레이즈의 김동환 선수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프리블레이즈 이적 후에 김동환 선수가 첫 골을 넣는 순간이었고요. 이후에 우에노 히로키의 연속골 나오면서 크레인즈가 최종 승자가 됐네요. 최종 스코어 5대3 크레인즈의 승리였습니다. 이날은 크레인즈가 오시마 료스케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16세이브 3실점 승리했고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치카즈가 나와서 2피리어드까지만 뛰었네요. 20세이브 3실점 후에 이토 유토로 3피리어드부터 교체가 됐습니다. 크레인즈가 어쨌든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는 이겼네요. 이러면서 하이원을 따돌리고 올 시즌 정기리그 7위가 됐습니다. 크레인즈가 7위를 했다. 이것도 오지글스와 비슷하게 됐는데요. 2003-2004 시즌 아시아리그 원년 이후에 크레인즈로서는 역대 최악의 정기리그 순위 7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지금 정기리그 순위만 봤을 때 오지글스와 크레인즈의 추락이 좀 눈에 띄네요. 양팀의 올 시즌 정기리그 전적은 3승 1패, 승점 9점, 프리블레이즈의 우세로 끝났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3위가 됐고 크레인즈가 7위로 끝났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23일 날 너무 많은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레인즈가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8위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7위랑 8위도 느낌이 다른. 7위도 역대 최악인데 그렇죠. 8위면 어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홋카이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본 하키 자존심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이 두 팀이 굉장히 명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좋은 족적을 많이 남겼던 팀이기도 한데 예, 좀 올 시즌은 뭐 하나 사실 좀 되는 게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과연 뭐 사실 이제 오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내는 진짜 철치부심을 해가지고 완전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대로 사실 좀 일본 학기도 약간 좀 투자가 많이 줄고 있고 이제 유소년 이런 부분 확보 같은 부분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축소의 느낌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기분 나빠서 이번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내년 시즌을 다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뭐 항상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일본 네 팀이 있으면은 두 팀씩 나눠서 좀 분위기가 갈리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프리블레이즈나 니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거를 더 시도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뭔가 변화를 꾀하는 반면에 이제 홋카이도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지글스도 마찬가지고 크레인즈도 마찬가지고 약간 고인물이다라는 그럼 운영을 보면 프리블레이즈나 아이스박스보다는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철밥통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오지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번 시즌 변화가 가장 적은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좋게 말하자면은 안정감, 뭐 팀의 조직력 이런 게 더 강화될 수 있지만 예, 변화가 없으니까 또 그만큼 또 꼬꾸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골텐딩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력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은 안 된 상황에서 일본 팀들 중에서는 가장 힘겨운 시즌을 맞이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그냥 안주하다 보면은 예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시즌 전에 예상 저희 하면서도 오지글스가 가장 변화가 적은 팀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안정된 전력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오지글스가 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은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딱 나왔는데 역시나 발전은 변화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크레인즈와 프리블레이즈의 시리즈까지 봤고요.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 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 셋이 다 안양에서 또 같이 경기도 보고 왔는데요. 23일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1분 59초 만이었는데요. 하이원 김영준 선수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이게 이 경기 하이원의 첫 번째 슈팅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2피리어드도 시작한 지 26초 만에 하이원이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고요. 2피리어드 후반에 한라가 문국환 선수 추격골 이후에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끝내 3피리어드 끝날 때까지 동점골에는 실패를 했고 최종 스코어 2대1로 하이원이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이날도 그렇고 다음날도 그렇고 이번 2연전에 한라의 국가대표 선수 12명은 모두 나오지 않았고요. 반면에 하이원은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는 첫 경기만 나왔고 마이크 테스트위드, 신영윤, 김혁 이런 선수들은 모두 출장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 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 갈린 것도 있었어요. 예, 사실 뭐 두 번째 골 나왔을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국가대표 12명이 빠졌다. 그런데 하이원은 다 들어왔다. 이 차이를 좀 메우기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예, 생각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좀 한라가 사할린을 잡았던 경기는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뛴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텐딩이 상당히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이제 이 부분도 한라전 2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이원에는 바카슈아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선수를 보면은 한라가 아무리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사실 바카슈아 선수를 좀 날카롭게 뚫을 만할 정도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사실 뭐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경기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참 특이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슈팅 수는 한라가 많았어요. 훨씬 많았죠. 예, 훨씬 많아. 거의 2배 가까이 네. 많았는데 근데 게임을 돌이켜봤을 때 찬스가 얼마만큼 났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그 슈팅 수만큼의 찬스는 거의 없었거든요. 한라나 하이원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찬스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성공했냐 못했냐 그 차이가 이제 이 2대1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낸 결과로 나왔는데 예. 물론 이제 바카슈아가 그런 찬스를 무마시켰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바카슈아한테 퍽이 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글쎄요. 한라가 지난 사할린전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예. 또 스스로 그냥 흘려버리는 턴오버하는 과정들도 많았다 보니까 뭐 결과 내용이야 뭐 사할린 때와는 다르지만 경기 내용 쪽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예. 예. 그 차이가 컸네요. 바카슈아. 그리고 김영준 선수 뭐 첫날도 그렇고 두 번째 날도 똑같이 골을 뽑아냈는데 날이 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 날이 섰다. 네, 굉장히 정확한 예. 골리 어깨를 꿰뚫는 예, 그런 슈팅도 멋있었고 그리고 각 피리어드 초반에 뭔가 좀 정리가 안 됐을 때 어수선할 때 골이 하이원의 두 골이 나왔죠. 예, 터졌던 부분이 좀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 29세이브 1실점, 한라는 황현호 선수가 나와서 18세이브 2실점, 승패가 갈렸습니다. 김영준 선수 시즌 8호 골 기록했던 경기였고 또 하이원에서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전 소속팀이잖아요. 한라 상대로 하이원 이적 후의 첫 안양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또 기염을 토했던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였습니다. 하이원이 4연패 탈출, 탈골지에 대한 가능성은 이어갔던 경기였고요. 한라의 스즈키 마사이토 선수는 이 경기 출장하면서 개인 통산 4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두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 있었습니다. 파워플레이 기회를 차곡차곡 잘 살렸던 하이원이었는데 파워플레이에서만 3골을 넣었던 하이원, 그리고 문국환 선수 혼자 2골을 넣었던 한라였습니다. 3대2 한 골차 하이원의 리드가 쭉 가다가 3피리어드 초반에 김영준 선수의 골이 나왔고요. 이어서 조현국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까지 하이원이 결국 최종 스코어 5대2로 3골차 승리를 가져갔던 마지막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뭐 트로이 말럼 선수가 이제 초반부터 좀 분위기를 잡으면서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물론 뭐 스위프트 선수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선수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하이원이 사실 더 좋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바가시오 선수는 이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 경기를 이겨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8위가 되긴 했지만 마지막 2연전에 승점 6점을 쓸어 담는 데도 좀 크게 공헌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 뭐 문국환 선수도 그 전 경기에 이어서 좀 득점 같은 부분에서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골을 만드는 부분이 좀 개인의 능력에서 나왔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해결사로 이제 좀 부상을 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줄 법하고 전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본인 처음 경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됐겠죠. 예, 뭐 사실 5실점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굉장히 어리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이제 이런 의사가 있고 이래서 뭐 팀에서 잘 발전을 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로마일럼 선수 파워플레이 2골 19경기 나와서 10골 넣으면서 시즌을 마친 격이 됐고요. 제이슨 바카시오 선수 30세이브 2실점 역시 좋았고 문국환 선수 말씀도 주셨는데 이 경기까지 3경기 연속골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만 5골을 넣었어요. 올 시즌 6골 넣었는데 그중에 5골이 최근 5경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정훈 선수 이날 뭐 데뷔전 치렀죠. 뭐 이런 이슈들이 또 많았던 양 팀의 정규리그 4번째 대결이었어요. 박힘찬 PD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전날 경기보다 더 안 좋은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글쎄요. 좀 되게 급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날도 뭐 PK, PP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평소처럼 풀어가도 될 만한 플레이들을 괜히 질질 끈다라는 선수 개개인별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뭔가 안 맞는 게 이게 극대화가 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날 2연전 그리고 4할린전까지 포함해서 국가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나왔던 이 지금 세조하고 한 명 더 있었죠. 안양알라 18명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선수들을 내년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 중에 절반은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걸 본인들이 더더욱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플레이가 나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상 쇼케이스 마지막 경기이긴 했죠. 네.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고요. 그럼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전정훈 골리가 나옴이 이 모습은 흡사 지난 고향에서 있었던 하이온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경기에서 2연승 골리가 급작스럽게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골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그 골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플레이어 선수들도 골리가 굉장히 막내고 루키고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더 의식을 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좀 더 팀 밸런스가 무너지는 자기 것만 해도 충분한데 괜히 골리 생각한다고 그것까지 신경 쓰다가 더 망가져버린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정훈 골리가 5실점 한 게 뭐 개인의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서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 때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글쎄요 팀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좀 뒤죽박죽 우당탕탕하는 가운데 나왔던 실점들이었다 보니까 뭐 전정훈 골리만을 탓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고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연전 전체적으로 좀 더 안양알라보다는 동기부여가 더 되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꼴찌 탈출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됐다라기보다는 안양알라는
꼭 잡아야 돼. 잡아야죠. 예. 예. 라이벌 의식. 네, 그 의식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번 시즌 힘겹게 시즌을 보냈으니까 유종의미를 더 거두자라는 팀 내의 그런 단합이 더 되었던 모습이 좀 더 안양할라보다는 팀다운 모습들로 나타났던 것 같고 그게 또 결과로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꼴찌 탈출도 가능성이 있었죠. 예. 네, 충분히 지기만 있었는데 있으면. 네, 그건 뭐 어쨌든 이쪽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그걸 떠나서 예, 팀 내 단합된 모습은 그죠, 하이원이 마지막 좀 더 경기인데.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 팀의 이번 2연전 사실 예상으로는 한라가 그렇게 국가대표 12명 없어도 많이 밀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예상을 이제 갖고서 경기를 봤던 2연전이었는데 결과가 2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뭐 아까 슈팅수 얘기도 나왔는데 찬스는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하이원이 좀 더 많지 않았는가. 그렇죠. 김영준, 마이크 테스트리드, 뭐 마일럼 등등 해서 그런 반면에 한라는 문국환 선수 외에는 골을 넣어줄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차이가 뭐 경기 내용은 내용이고 스코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골을 생각이 넣어줄 들었어요. 선수는 각 라인마다 3명씩 다 있었어요. 예. 못 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근데 이제 네. 못 넣었다라는 거는 그 네. 선수들의 능력보다도 예,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골이 나왔던 것도 뭐 전날도 마찬가지지만 문국환 선수가 다 넣었는데 거의 뭐 노워시로 한 골도 있었고 예. 예. 이번 2연전에서 골낸 선수는 문국환 선수가 전부인데 문국환 선수가 뭐 팀의 도움에 절묘한 패스를 받아 이런 거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개인의 능력으로 빚어낸 골이다 보니까 그 외에 그렇게 많은 슈팅수를 때리고 찬스를 그 잡았음에도 외에 다른 골이 안 선수들이 나온 좋은 거는 찬스가 있었지만 결정을 못 내줬던 게 저는 예. 이 스코어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안 맞는 거죠. 네. 자, 뭐 양 팀의 네 번째 대결 기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윤지만 선수가 이날 1골 1도움을 했어요. 결승골까지.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이원의 윤지만 선수의 인터뷰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하이원이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2연전 2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최종 순위는 8위.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이원으로서도 역대 지금 최악의 순위가 됐는데 2005-2006 시즌 이후에 강원랜드 시절 포함해서 정규리그 최하위는 하이원으로서는 역대 최초고요. 또 순위 8위도 역대 최악의 순위로 끝났습니다. 전종훈 선수가 이날 한라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데뷔전 기록은 18세이브 5실점. 한라 입단 후에 첫 경기 아시아리그 데뷔전 치렀습니다.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한라의 스카파니 선수가 이번 2연전에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결국 뛰질 못했고요. 안양 한라 구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좌 부상인데 회복이 예상보다 너무 더디다고 해요. 본인도 너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아주 답답해하고 있다고. 이 형님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혹시 나이 탓인가요? 네.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푹 쉬고서 3월 플레이오프 때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날 한라의 곽형기 선수, 하이원의 마이크 테스트리드 선수가 나란히 개인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 2승 2패, 승점 6점씩으로 똑같이 끝났고요. 두 팀 다 원정에서 2승하고 올 시즌을 끝내게 됐네요. 안양 한라와 하이원의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아시아리그 정규리그는 모두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요. 정리해드립니다. 1위 사할린 승점 57점, 2위 안양한라 47점, 3위 도크 프레이블레이즈 44점, 4위 리코아이스벅스 41점, 5위 오지글스 40점이고요. 5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6위 대명 킬러 웨일즈 37점, 7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 35점, 8위 하이원도 35점인데 연장패가 하이원이 더 많기 때문에 하이원이 8위, 크레인즈가 7위가 됐습니다. 개인 기록 타이틀을 결정이 됐는데 득점왕 대명 킬러 웨일즈의 스즈키 유타 선수가 17골 득점왕입니다. 도움왕 하이원의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28도움으로 1위가 됐고요. 포인트 역시 하이원의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42포인트로 포인트까지 2관왕을 했군요. 그 외에도
아이스박스의 테라오 유리 선수 골 2위, 포인트 4위 했고요. 대명의 맨 멀리 선수 도움 포인트 모두 2위. 사할린의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도 도움 3위, 포인트 3위.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일단은 1위는 못한 게 조금 아쉽게 됐네요. 골리 부문은 안양 알라인 맷 달튼 선수가 20경기 나와서 94.19%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1.78. 이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올 시즌 정규리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최종 순위 아쉬움과 놀라움과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데 칼리아키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이제 올해는 사실 좀 순위 싸움 자체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이나 드래곤이라는 약체 팀이 빠지면서 승점을 이제 공짜로 쌓는 이런 경기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맞아요. 사실 굉장히 좀 다채로운 좀 승부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시즌 자체로 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위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재밌었고 지금 실제로 순위를 보셔도 2위, 3위, 4위까지 묶고 그 다음에 5, 6, 7, 8 아니면 4, 5, 6, 7, 8 이렇게 묶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만 보셔도 이번에 올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좀 아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득점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리 선수의 도움으로 굉장한 지분이 있죠. 또 이 스티키 유타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따게 개인 됐는데 첫 타이틀이죠. 그렇죠. 17골이나 넣었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동안 열심히 뛴 게 드디어 좀 결실을 맺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명으로 올 시즌 보기는 이제 끝났고 내년에는 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명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준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포인트 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위프트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 하이원 득점에 진짜 핵심, 오브 핵심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본인의 이제 득점력을 아시아 리그 레벨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이제 총체적으로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테라오 유리 선수가 좀 올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본 하키를 이끌어갈 제목이라는 본인의 기대치에 확실하게 이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골 15골이나 넣었고 32개의 포인트를 남긴 걸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일본 하키가 좀 좋은 선수를 또 하나 또 발견 이제 진짜 성인 무대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또 증명을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좀 높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 마일람 선수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이제 올해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하면은 그런 선수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사실 마일람 선수가 있고 없고에 대한 성적 차도 상당히 컸었고 예를 이 선수가 지금 수비에서의 포인트 같은 걸 쌓는 모습이라든지 파워플레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두 기용이 되면서 하이원의 수비를 이끌어 나갔던 게 그나마 하이원이 35점을 차지하는 좀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박힘전 PD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정규리그 순위에 대한 소감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대명 킬러 웨일즈에 대한 그 시즌 정리 코멘트를 좀 유보했었잖아요. 결과가 안 나와서 좀 그 부분도 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대명을 계속 봤으니까요. 네. 가장 가까운 데서 봤으니까 대명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맨멀리가 한 수였다. 신의 한 수. 네. 최고의 정말, 영입. 맨 마지막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선수가 처음에 할 때 왜 왼벌리지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선수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왜 맨멀리 데려왔나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맨멀리 없었으면은 대명은 이런 6위의 성적도 힘들 뻔했다라는 거를 불가능했죠 사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즈키 유타가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올 시즌 골 넣은 거에 비해서 활약상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라고 늘 하는데 득점왕 배출 해낸 게 어딥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선수 본인에게도 그리고 팬들에게도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아마 지금 이 8개 팀들 중에서는 사할린보다 더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명 킬러웨이즈일 텐데 그 말인즉슨 다음 시즌에서는 그 선수들 중에 못 본 선수들도 많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좀
시즌이 길었으면은 좀 더 선수들 간의 경쟁도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기량이 발전되고 예, 거기서 또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법한데 예, 시즌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라면 아쉬운 점이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팀들 살펴보면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라고 뽑으면은 저도 하이원 외국인 용병 선수 2명 트로이 밀람하고 제이슨 바카슈아. 네. 뭐 제프 디맨은 부상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거의 못 시즌을 뛰었죠. 거의 못 뛰어서 아쉽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임팩트를 보여줬던 선수가 아니었나. 맨멀리와 더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스카파니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좀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 팀들에서 굳이 선수를 뽑자니 외국인 선수들밖에 없어서 그게 좀 서글프고요. 돋보였던 예. 선수들을 지금 네, 열거해 주시는데 일본에는 뽑자고 하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테라오 유리도 있고 뭐 쿠시슈에도 올 시즌 잘했고 오바라이 다이스케는 계속 회춘하고 있고 뭐 후쿠오지도 올 시즌 열심히 잘해냈고 뭐 나리사와 유타도 나이에 비해서 지금 넘버원 골리로서 예, 역할을 다 해줬고 하타 뭐 그다음에 이토 유토 올 성장 시즌 예,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 3위를 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하고 뽑으면은 그 두 선수가 가장 컸고 그렇게 일본 선수들을 꼽아낼 수 있고 일본의 외국인 선수들 잘했던 선수 누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참 비교가 되는 게 좀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좀 아쉬운 얘기가 될 수 있을 법하고요. 예. 예, 이 와중에 사할린이 언급이 안 된다라는 건 참 신기하네요. 네. 사할린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 시즌 최종 순위 이렇게 딱 보면서 결과 보면서 뭐 지난 과정 경기를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변화를 꾀했던 팀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사할린 올 시즌에 감독도 바뀌고 정말 많은 선수 바뀌지 않았습니까? 첫 우승했고요. 안양할라도 뭐 국가대표 선수들 들락날락 올 시즌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뭐 2위를 했다는 거 저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위면은 뭐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여태까지 뭐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하고 이거에 비한 뭐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도크 프리블레이즈도 올 시즌에 뭐 3위를 했는데 외국인 공격수 없이 가는 선택을 했고 중간에 히라노 유시로 나가고 뭐 그런 우여곡절 했는데 3위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니코 아이스벅스도 핀란드 출신 새로운 외국인 감독 체제하에 출발했던 시즌인데 외국인 공격수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뭐 부진하고 바뀌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데미언 킬러 웨일즈도 사실 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했지만 올 시즌에 엄청난 또 성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에 비하면 엄청난 또 변화 속에서 거둔 성과고요. 변화가 발전을 만든다. 자꾸 움직여야 된다. 예.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그런 것들이 결과로 좀 나온 것 같이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자, 이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1월, 2월 정규리그 일정이 없고요. 3월에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이유는 아시겠죠? 뭐 일본 팀들, 국내 팀들 1월, 2월 어떻게 보낼까? 아까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일본 팀들은 뭐 재팬컵 하고 국내 팀들은 동계체전 있고 어떤 올림픽 있고 그런데 사할리는 뭐 할까요? 사할리는 쉬겠죠. 사할리는 뭐 할지 베일에 쌓여 있어갖고 네. 사할린도 좀 뒤에. 궁금하긴 하네요. 네, 3개월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네, 사할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일본이 가장 예. 꾸준히 경기가 많을 것 같죠. 일본은 오히려 시즌 한 번을 더 하더라고요. 일본은 오히려 지금 아시아리그보다 더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네. 예. 경기 수가 지난 시즌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예, 경기 수가 지금 한 팀당 지금 홈 3번, 네. 그 어웨이 3번 이런 식으로 재팬컵을 소화하면 정규리그 한 48경기 하는 네, 똑같이 셈이 되죠. 맞춰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스케줄 같이 돌아간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올림픽 영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 차출도 그렇죠.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시즌 더 돌리는 느낌으로다가 재팬컵을 돌리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영향도 있고 대표팀 차출되면서 뭐 팀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동계체전으로 퉁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사이에 뭐라도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사할린 껴가지고
사할린 껴서. 노는 사할린 껴서 같이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럴 여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3월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데 간략하게 일정 안내만 드릴게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먼저 있습니다. 오지 이글스와 니코 아이스박스 4위, 5위 간의 1라운드 3전 2선승제고요. 니코 아이스박스가 4위니까 니코에서 1, 2, 3차전 모두 홈경기로 치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1위 사할린을 만나게 되고요. 4강 플레이오프 5전 3선승제입니다. 4강 플레이오프는 1, 2, 3차전은 사할린 홈에서 4, 5차전은 1라운드 승자 홈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정규리그 2위 안양알라, 3위 도구 프리블레이즈 간의 5전 3선승제. 또예요. 1, 2, 3차전 또 안양, 4, 5차전은 하치노에입니다. 이게 올해는 좀 재밌겠네요. 올해는 사실 안양에서 프리블레이즈가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2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면은 그러겠는데 3개월 뒤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요.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너무 텀이 길어서 각 팀들 어떻게 변화할지를 몰라서. 근데 경기 예측하기 감각적인 너무 힘든 것 부분에서는 사실 일본 팀이 조금 더 우세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올림픽을 경험한 한라의 12명이 어떤 변수가 될까? 그렇죠. 이것도 좀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12명 이외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컨디셔닝을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그것도 과제죠. 그렇죠. 관건으로 경기가 없는데. 두 조만 그리고 되겠죠, 뭐. 제 기억으로는 안양에서 만났을 때는 그 12명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양 한라가 더 강한 전력임은 맞습니다. 예. 세미파이널을 통과한 두 팀은 마지막 플레이오프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도 5전 3선승제고요. 올 시즌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 진행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1, 2차전은 정규리그 하위팀 홈에서 진행하고 3, 4, 5차전은 정규리그 상위팀 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올 시즌부터.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안양이 안양에서 3번 다 이기고 올라와서 사할린 상대로 안양에서 2번 더 하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네요. 뭐 안양알라로서는 사할린이 안 올라오고 다른 팀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충 결과가 계속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3월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리그까지 128회 풀어놓을 이야기는 다 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녹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 129회인데 2018년 1월 2일 화요일에 녹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 연시 여러분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술 적당히 자시고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도 날씨고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검색하실 수 있고요.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습니다. 영상 자료 비롯해서 보다 많은 정보 공유하실 수 있고요. 댓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였습니다. 올 한 해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내년에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